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4,269억 달러 정도 돼요. 지난 1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 계속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계속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걸 방어하느라고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방출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규모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3분의 1만 팔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현훈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 쪽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내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반대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AI일 거니까 AI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리스크 헤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어쨌든 세계에서 그래도 1, 2등 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시총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1,000조를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코스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금 거의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100% 이상 이게 상승했잖아요. 지수가 그리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뭐 한 200%,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이상 이렇게 다 폭등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폭등했다는 거는 조정을 언제 해도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사실 오늘 녹화하는 바로 오늘도 사실 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테크 기업 관련해서 주로 뭐 AI 반도체 쪽에 조정이 있으니까 엄청난 사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수상도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5% 이상 다 빠진 걸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한 조정이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또 회복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그 조정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지하실 찾아서 막 계속 추락할 거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 항상 그동안 많이 막 날아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날아갈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좀 걱정스럽게 지금 보는 측면도 있는 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제 5천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한 2,500 정도 될 때에 그때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5천 만든다고 할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투자 쪽에 지금 거의 전문가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5천이 아니라 뭐 3천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5천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6천이 되는 7천이 되는 뭐 8천이 되는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 그 사람 다 틀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또 막 계속 더 많이 올라갈 거야 하니까 그 말을 꼭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걱정은 뭐냐면 그 5천 이제 지수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시총도 5,000조예요. 5,000조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삼성전자가 한 1,000조 정도 이미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도 한 지금 한 800억 좀 더 넘었잖아요. 이렇게 넘으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시총 자체도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기업만 합하면 5,000조 중에서 한 37% 정도 이렇게 돼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00% 상승했는데 이제 한 100% 상승했죠. 100%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200%, SK하이닉스는 뭐 300% 이상 상승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두 개 기업이 코스피 지수를 거의 2배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두 개 기업이 많이 상승했다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AI 혁명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크게 지금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레가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건 이제 HBM을 이제 앞서서 막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이제 그것은 미국에서 어떤 충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봤어요. 딱 1년 전에. 그런데 전혀 다르게 전문가들이 다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그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물량이 막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출도 많이 되고 또 가격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 산업에서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또 변하니까 또 빠르게 뜨거워졌다 빠르게 식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 그리고 또 코스피 이런 주식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냉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주력 기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가 다 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한 53%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한 51%, 2%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좋으니까 외국인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전체 그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나쁘면 이 기업들이 그냥 그러면 가격이 추락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더욱 빠르게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다 추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환율 상승으로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걱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외국에 많이 투자한 거 있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갚아주면 되지. 그게 되나요? 아니죠.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막 추락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투자자도 우리나라 거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간다니까요. 더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데 그러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규모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 규모로 보면 아까 투자 지분으로 따지면 뭐 그것이 한 3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1조 달러 정도가 그게 이제 주식이고 채권까지 포함하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4,269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1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 계속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계속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걸 방어하느라고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방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2월에도 한 26억 달러 정도 방출했고 또 그리고 지난 1월에도 한 22억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방출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269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아까 제가 외국인 투자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조 2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니까 이 외국인 투자 그 주식이나 채권 중에 3분의 1만 팔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도대체 달러로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순채권 국가라고 하는데 외국에 투자한 거 팔아서 하면 되지. 일단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투자자도 해외로 빠져나갈 거고 미국에 투자한 거 그거 갖고 들어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안 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갖고 있는 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외채위기를 갚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도 뭐 국민연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한국은행 이미 다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소진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런 연기금들이 할 수 있는데 연기금 그거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럼 우리 미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퇴직했을 때 뭐 먹고 살아요?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뭐 미국 국채 좀 팔면 되지. 좀 팔기 시작하면 아이고 드디어 이제 한국은 드디어 외환위기 조짐이 보이네 가지고 더더욱 빨리 더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외환위기가 지금 안 왔다고 하니까 외환위기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는 어느 한순간에 정말 빠르게 오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도 사실 1000에서 2000 간 것이 한 달도 안 됐어요. 짧은 때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사 부려튼튼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지금 뭐 그냥 5000 막 가고 6000, 7000 간다는 게 모두 다 거의 불나방처럼 매달리는 것이 정말 좋은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문가라는 분들은 우리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 개미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좀 그래도 이쪽에 좀 시장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바르게 좀 이러한 면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제는 그러면 코스닥 5천 만들었으니까 코스닥도 3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또 이게 냉각될 수도 있어서 도리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이 막 벌릴 때 지금 막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물론 다 이렇게 배당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또 추가적인 또 투자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미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R&D 투자하고 설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가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주가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해야 되는 약간 이유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막 밀어 올리면 안 된다. 그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너무 인위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막 그냥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연기금 동원해서 사실 주식시장을 부양한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자꾸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으로 지금 너무 많이 간다 하니까 한국으로 좀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뭐 정부에서 만약 일을 한다면 환율도 잡고 주식시장도 좀 부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그 연기금 덜어 너희들 미국에 하지 마라 한국에 하면 그러면 달러 수요도 줄고 그러니까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반대로 또 우리 주식시장도 또 더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당장 뭐 지금 6월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현재 집권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빨리 막 끌어올리거나 밀어 올리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마치 미국 이야기 할 때도 막 돈을 엄청나게 막 풀어요. 당장 주식시장 막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9일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AI 버블은 더 커지고 어느 순간 폭 터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막 밀어 올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막 밀어 올렸는데 그러한 상황은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경제가 살아난 거랑은 또 이제 별개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배분이 되면 뭐 내수도 좀 살아나고 뭐 그럴 텐데 결론은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 경제 자체의 그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이 방향은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경제를 볼 때 일반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자산 시장을 봐요.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제 대체 자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바로 우리 고용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미래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물론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실물 경제를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지 그냥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막 이렇게 막 부양해가지고 경기를 잠깐 살리는 것처럼 아니면 뭐 경제가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를 볼 때 이제 단기로 보고 이제 장기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막 부양하면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상으로 좋아져요. 지난해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쿠폰 막 풀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예산을 막 엄청나게 확장적으로 해요. 그러면 또 경기가 좋아지고 또 그것이 주식시장도 부양하고 또 하다못해 뭐 한국은행 보고 막 금리 낮춰라 해가지고 유동성 막 풀어요. 그러면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식시장도 좋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또 매달려가지고 뭐 부동산도 막 그런 게 엄청나게 호황이 되니까 그쪽에 막 건설 투자만 엄청나게 하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투자하죠? 누가 정말 소를 키우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경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추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매년 0.1%포인트씩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이 추락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추계 아니면 KDI 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이 1.8%였어요. 그 올해는 얼마냐? 1.7% 계속 추락해서 30년대 초반 정도 되면 아예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40년대 중반 정도 가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미 두 기관이 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연구해서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생산성이라도 계속 더 높여야 되는데 계속 부동산에다 돈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사실 미래 먹거리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GDP 대비로 보면 한 14% 정도 되거든요. 퍼센티지가.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전 부동산에 정말 미쳤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집값 너무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 들어가 살 자리도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제일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잘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국에 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피지컬 AI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일할 사람을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를 갑자기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시키자, 피지컬 AI를. 또 하나는 한국인 아닌 사람을 시키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피지컬 AI, 로봇을 지금 도입을 많이 하면 그럼 우리가 많이 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피지컬 AI부터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은 잡혀 있어요.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일 거의 안 하고 거의 애들이 다 일해서 우리한테 사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좌파의 주장도 아니고 아니면 우파의 주장도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좀 미래를 만드는 앨런 머스크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일찍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아 앞으로 그러면 우린 아예 안 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돼도 상관없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그 생산했어요. 근데 그럼 누가 소비를 하죠? 소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그 피지컬 AI한테 그럼 너 먹고도 그러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먹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입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여행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적어지니까 공급은 뭐 어느 정도 잘하면 그래도 생산성도 늘어나고 그런 피지컬 AI가 많이 도입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어도 그게 결국 경제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아주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없다. 그래도 뭐 수출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화는 완전히 끝나고 탈세계화를 넘어서 완전히 반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가능할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데려오면 당장은 그것도 좋아요. 꽃감이 다니까 계속 빼먹는 재미는 있을 수는 있대. 그건 하책 중에 좀 하책이다. 유럽을 보셔라 제발.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장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걔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주고 이러니까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주력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회는 그만큼 혼란스럽죠. 이현웅 교수가 너무나 그 인종차별적이지 않느냐.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면 사회적 구성에서 그러면 그 사회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유럽의 문제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남미에서 그런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일단 피지컬 AI 같은 거 도입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대. 다만 우리가 스스로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만들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한다. 이거는 저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